정부의 정책이 무엇인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30년 전과 이제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현금 휴지고, 중요조가 이거, 그러니까 뭔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지인분이 있으십니다. 카톡으로 오셨는데, 아마 어떤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하셨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이 보신 내용이 30년 전이라고 하니까 90년대거든요. 90년대에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이 올라왔던 이유가 앨런 그린스판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과거에 비해서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는데, 그때를 아마 그때를 빌미로 얘기했기 때문에 30년 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최근에 연준이 뭔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환율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환율 얘기 잠깐 거론하고 다음 거에 거론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은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환율 차트고 이게 주가 차트인데,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IT 버블 때, IMF 때, IT 버블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환율은 아주 단순한데요. 위기가 발생하면, 그게 우리나라 자체적 문제건, 아니면 글로벌 위기건 간에 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가면서 환율이 급등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서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져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저희가 굉장히 호황을 보였었죠. 마지막 이제 피부로 느끼는 호황인데,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높은 수준에 있다가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줬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내려오는 정도가 그때만큼은 못 내려왔었습니다. 최근도 보면 주식시장이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은 올라갔고, 급락하면서 이제 급등했다가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주식은 올라가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거지 연준에 대한 어떤 발표로 환율이 내려갔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프레드 건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 90년대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차이가, 90년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차 오일 쇼크로 70년대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과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여했었는데, 그 직전 10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90년대 낮은 그러니까 금리를 유지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해졌겠죠. 그리고 IT 버블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바닥에 붙어 있으면서 낮은 금리가 유지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뭐냐? 이거는 미국의 자산 규모인데요. 중앙은행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단순히 기준금리만 가지고 경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QE라고 하는 액션을 통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어요. 근데 미국은 공급된 QE를 다 빨아서 회수하기도 전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면서 대규모로 또다시 공급을 했거든요. 우리가 유동성을 보면 M1이죠. M1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 보시면 옛날부터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은 늘어나다가 90년대 중반 살짝 줄어드는 것 같지만 후반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예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글로벌 금융위기에 올라간 건 QE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화폐 유통 속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제에 100원이 있는데 그 100원을 든 사람이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1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 돈 100원이 물건 사는데 경제활동에 100원이 쓰였죠. 그러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가 1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100원 받고 판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돈은 100원인데 이게 물건에 2번 쓰였죠. 100씩 사느라고. 그러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가 2가 돼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화폐가 이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데 걔가 경제 활동에 몇 번이나 쓰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과거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흔들린 경우도 있었지만 90년대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후반부에 쭉 밀고 올라왔고 200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화폐 유통 속도는 윗방향으로 가는 게 없고 다 아래방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돈은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 돈이 경제활동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론가 가겠죠. 어디론가 가는데 은행에 처박혀 있거나 뭐 아니면 자산 시장에 밀려 들어갔거나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에 밀려 들어갔겠죠. 그래서 버블을 형성한 거는 확연합니다. 요거는 마켓워치 기사고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장기 추세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걸 보면 이 차트를 보면 일단 크게 미국 시장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공황 이후 요때를 빼고 나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시장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사실. 물론 일정 수준 여기서 약간 들린 상승 박스권에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갔다고 보기엔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전 끝나기 직전까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때 호황은 2차 대전 때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미국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거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70년대 횡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독하고 일본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그 무역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제 많이 올라온 서독과 일본이 미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무역 수지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실 90년대,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까지는 90년대 가면서는 실제로는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였어요.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은 이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두 가지 주요한 점이 있는데 80년대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간 중요한 점은 무역 적자하고 상관없이 이때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막 떠오르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는 대처수장이고 미국에는 그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의 표창자였거든요. 주창자. 그러니까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활동력을 굉장히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기도 하지만 근로자들을 대규모 해고로 몰고 간 그런 사람이라고도 악평을 받는 그 두 가지 양당 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줬던 데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혔던 미국 주식시장이 그런 흐름을 타고 추세로 일정 수준 밀어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죠. 그러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90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미국의 그 무역 적자 행보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가계 소비에 대한 부분이 점점 그 GDP의 성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 부채로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패턴을 보였던 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그게 이제 세계화 했는데 그게 이제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진국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개발도상국과 뭐 이머징 시장 이런 쪽한테 문호를 개방하다라고 압력을 가하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뭐 WTO, 뭐 IBRD 뭐 이런 그런 뭐 무역 협정이나 뭐 은행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세계에서 물자와 자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90년대라 두 가지 다 기업 임명에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늘어난 거고요. 근데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옥죄여서 묶여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자유롭게 만들어주면서 경쟁력이 강화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8, 90년대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신자유주의처럼 작은 정부를 추앙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계속 개입하고 있죠. 하물며 재난지원금도 대규모로 지어주고 있고, 중앙은행은 그것도 모자라서 QE를 막 대규모로 살포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자체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국가들이 장벽을 쌓고 있는 패턴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8, 90년대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왔던 때하고 전체적인 트렌드의 틀을 놓고 보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 있습니다. 큰 정부에다가 그 다음에 세계화가 아니고 봉쇄, 자국 봉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패턴만 가지고 지금 90년대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것만 가지고 지금 사이클 패턴을 계속 밀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이제 80년대 이거는 월쇼어 지수인데 이게 프레드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오는 S&P 500이나 다우 지수가 없어서 월쇼어로 합니다. 80년대 이후에 올라간 걸 이렇게 잠깐 볼게요. 80년대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갔는데 이게 급락했잖아요. 급락한 때가 언제냐면 87년도 블랙 먼데이라고 말할 때 있죠. 그때 10월달에 급락했었는데 그 직전에 정점을 친 게 8월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점을 다시 회복한 게 언제냐면 87년 8월에 정점을 쳤는데 이 정점을 회복하는데 89년 6월, 7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급락했죠. 급락했는데 얘를 회복하는데 수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일단 조정 국면이 너무 짧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데 이거는 빨간색은 기업이익입니다. 기업이익이고 연두색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이제 월쇼어 지수인데 이때가 4분기 때거든요. 4분기 기업이익이 사실 미국의 기업이익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다가 1분기 때 급락했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이거보다 더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거는 전년 동기 대비고 그다음에 빨간 거는 전월 대비인데 전년 동기 대비 그 기업이익이 20%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전월비도 11% 감소했던 게 이게 감소세가 둔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강도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 떨어지는 강도가 비슷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여기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은 해봐야죠. 여기서 주식시장이 꺾이기 전에 사실은 이 기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추세를 판단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단번에 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야르딘 리서치의 데이터인데요. 그 우리 포워드 P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22.7배인데 IT 버블 때 24배 좀 넘어서 25배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22.7배에 있다는 건. 또 한 가지 좀 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롱텀 트렌드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S&P 500의 그냥 단순 퍼지수입니다. 퍼지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얘는 월이 아니고 분기예요. 분기당 퍼 배수기 때문에 좀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하고. 근데 IT 버블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좀 다르죠. 수치 정도가.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그러니까 명확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말고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케이스 실러 지수는 단순 퍼하고는 좀 다른데요. 얘는 뭐냐면 10년치의 EPS를 평가합니다. 다 평가해서 그걸 누계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EPS를 평균을 내서 그거를 이제 프라이스하고 나눠봐요. 그렇게 해서 퍼벳을 만들어내는데 얘는 30.8배로 그 블랙먼데이 때보다는 높고요. 그 다음에 IT 버블 때보다는 낮아요. 그런데 다른 또 지표를 보면 이건 지금 이익 배수를 본 거죠. 다른 GDP 대비 시가총액 이건 그룹 포커스 때 이미 이제 몇 번 보여드렸죠. 184.7배이기 때문에 이건 뭐 IT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올라간 건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주식이 비싸도 이게 계속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은. 근데 이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다른 자산, 실물 자산이 올라갈 거야. 그 현금은 쓰레기니까 사야 돼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이 가치를 나중에 뚜껑을 열고 봤더니 이게 너무 비싸네 라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붕괴될 수 있겠죠. 이런 논점이 계속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는 외줄타기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논점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근데 이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뉴스핀 기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이게 8월 1일자입니다. 8월 1일자인데 여기 밑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IT 생명공학 섹터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답니다. 제가 애플 주식 분석하면서 얘기 드렸죠. 그
기업이 EPS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자사주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유통 주식을 줄임으로써 EPS를 늘려주고 그 EPS를 늘린 게 결과적으로는 ROE를 급격히 올려가지고 이 사람 이 경영자가 기업 경영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물론 펍에서도 높지 않게 만드는 효과도 보이죠.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행위들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행위를 왜 하냐면 이미 말씀드렸죠. 기업이 그 주가 지수하고 이제 이익하고 연동돼 있는데 CEO들이 자기가 급여를 더 많이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고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그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붕괴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급여 챙겨 도망가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말아먹는 거죠. 아무튼.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정치권이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 이 사람들 모두 다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뭐 자사주 매수를 통한 그 착시, 기업, CEO의 이익을 챙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의 충격으로 나중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한국경제기사인데 구조개혁에 실패한 아베노믹스 8년간 나라빚만 2,900조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일본이 탈피하고 싶은 것은 물가상승률 부분이었을 거예요. 계속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디플레이션 유지 때문에 일단은 통화 가치를 폭락시켜서 그걸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하고 그 수출 기업의 얻어진 이익이 내수 활성화로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니혼게이 자기가 구조개혁과 디지털화를 서둘러 주요 7개국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던 중앙은행이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 자금을 살포해가지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향후에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한 중앙은행의 행위들이 통화유통 속도도 떨어져서 자산의 버분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경제를 돌리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사실 실패한 패턴으로 지금 눈에 드러나고 있고 기준금리 조작이 아니고 단순히 그 통화량에 대한 조정과 그 대규모 통화를 집단적으로 살포했던 미국이 그 결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중에 그 글로벌의 잠재 성장률은 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주식시장이 이 과거 시대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려면 일정 수준의 성장률이 받쳐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을 쏟아부어도 자금의 그 유통 속도가 경제에서 자금이 돌지를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살포해서 뭔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일본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 상황에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90년대나 80년대에 올라갔던 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때하고는 다른, 예를 들면 작은 정부, 기업의 이제 상당히 좋은 작은 정부에 뭔가 새로운 파일을 여는 90년대, 이런 것들은 전혀 만들지 못하는 전혀 반대, 큰 정부, 그 다음에 폐쇄 정책으로 가고 있는 미국. 물론 뭐 바이든이 들어오면 폐쇄 정책이 약간 풀리긴 하겠지만 그 패턴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성장률이 낮아져 있어.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올라갔던 패턴을 미래에도 이렇게 밀어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해봐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스러운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이 휴지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상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주식이 버블이 돼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실제로 투매로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휴지라도 들고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뭔가 시장에서 하반기에 일어날 어떤 상황에서 조정의 국면이 발생한 뒤에
무엇인가 포트폴리오를 조작하는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셔서 무엇인가의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시다가 진짜 후반부에 대규모로 무엇인가 일이 터지게 되면 정말 뭔가 조급해서 샀던 것 때문에 대규모로 손실을 떠나야 되는, 지금까지 비싼 가격에 산 사람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얘를 들고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87년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잠깐 한 20-30% 빠진 것도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시장에 조급하게 발을 들이는 것보다 일단 하반기까지 뭔가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